안녕하십니까. 코로 세상을 열어가는 백세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원입니다. 주변 분들과 대화하실 때 입냄새, 특히 상대방의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본인만 모르는 게 입냄새라서 저도 진료 중에는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구강세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혹시나 제 입냄새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면 안 되니까요. 이 입냄새는 이렇게 우리 소중한 그 대화를 방해하는 소재가 됩니다. 근데 입냄새의 그 가장 주범이 바로 입호흡입니다. 코가 좁아져서 발생하는 이 입호흡은 입에 있는 면역의 방어력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전신 대사질환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소에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명을 차근하게 드리더라도 뭐 입으로 숨을 쉬나 뭐 코로 숨을 쉬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호흡만 되면 되니까. 하지만 입 호흡과 코 호흡에는 완전히 다른 체감할 수 있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바로 시원함 그리고 편안함입니다. 코의 숨길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그래서 숨길을 열어주면 그리고 숨길을 괴롭히는 부비동의 염증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드리면 똑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코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잠을 자니까 자는 동안에도 입이 마르지 않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바짝 입냄새 나고 입이 타는 듯한 느낌이 없어져서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한 호흡인 코 호흡은 입 호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어 기제, 즉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비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좌측 코로 숨을 쉬었다가 우측 코로 숨을 쉬었다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주기는 뭐 3에서 4시간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과열 방지 시스템이 코에 존재하기 때문에 코는 100년을 넘게 사용하더라도 거뜬하게 문제없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바라보고 제가 임상을 하면서도 32년 동안 임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분들이 비염, 뭐 부비동염 또는 코로 호흡이 안 돼서 입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많은 것들을 호소해 오십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왼쪽으로 쉬었다 오른쪽으로 쉬었다 해서 콧구멍은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것 때문에 100년을 쓰는 건데 과연 왜 그럴까? 그래서 심층 분석을 해 들어가면서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코는 한쪽씩도 숨을 쉬지만 응급시에는 양쪽 코로도 숨을 쉽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나 뭐 위기시에 뭐 물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조금이라도 산소를 더 마시기 위해서 그냥 강하게 입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코의 숨길이 좁아진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비동염이 심해지거나 또는 비염이 뭐 많이 악화되거나 또는 뭐 사고나 타박에 의해서 문제가 되거나 실제로 그 코뼈들은 다 연골이나 얇은 뼈로 돼 있어서 막상골 또는 판상골이라고 그래요. 막이나 판처럼 얇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야구하다 뒤에 와서 맞거나 뭐 테니스 치는 분들도 가끔가다 뒤에서 맞거나 아니면 축구할 때 이렇게 헤딩하는데 상대방의 얼굴에 코뼈가 틀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주먹 다짐도 좀 하지 않습니까? 남자애들은 특히. 그래서 이제 코뼈가 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 그 코 속에는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쉬기 어려워지는 좀 어렵게 말하면 호흡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숨 쉬는데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산소 흡입량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특히 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요 바로 긴급 명령을 하달합니다. 바로 호흡의 B프렛, 즉 입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강의 첫 시작부터 말씀을 올렸지만 아니 뭐 입으로 쉬나 코로 쉬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신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어떤 뭐랄까 비과학적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입 호흡을 하게 되면 코처럼 구멍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코를 대신해서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요 낮과 밤 호흡이라는 아주 커다란 격차가 있는 또 다른 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낮 호흡 동안에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또 이동시키기 위해서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는요 꽤 촉촉한 수분과 또 끈적끈적한 침이 있기 때문에 코 흉내를 괜찮게 냅니다. 물론 오래 숨을 입으로 계속 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낮 시간 동안, 즉 16시간 동안에는 보상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할을 잘 해줍니다. 문제는 8시간입니다. 즉 밤 호흡이 시작이 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낮 동안처럼 밤에 주무시면서 뭐 마시거나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그 침 분비량도 최소화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렇지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입은 분비하는데 또 청소하는데 애쓰는 그런 그 힘든 과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가 막혀 있는데 어떡합니까? 입을 벌려야죠. 그러면 입은 이미 말라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 기관지나 폐로 들어갔을 때 먼지 세균들이 병원성 미생물들이 그냥 들어가면 우리 몸은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달릴 건 다 달려 있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입술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헤르페스 또는 구순포진이라고 말하는 예전에는 뭐 입 커진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막 입이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거칠어지면서요 골짜기도 생기고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자제분 중에서 입술이 두꺼워지고 안에 입술이 보인다 그러면 아, 얘 호흡을 못 하고 있구나. 얘가 밤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호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치아가 있습니다. 다들 뭐 이쁜 치아를 갖고 계시는데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습니다. 요로 세균이나 병원성 이물질들이 많아지면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마치 대변만큼 늘어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 맡다 보면요 굉장히 역한 대변 냄새까지도 납니다. 이거는 이제 황화수소라고 그래서 그 세균이 합성해서 배출하는 그 아주 자극성 있는 그 물질인데요. 이 친구가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과 이렇게 입맞춤을 할 때도 우리가 꼭 가그린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미 잇몸에 염증이 퍼지고요. 치아에 또 충치가 쉽게 온 상태에서 안으로도 감염이 전이가 돼 들어갑니다. 그럼 혀에 보시게 되면 그 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영상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돌기 구조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걸 유두라고 말합니다. 저건 뭘 하는 거냐면 저 구조물은 그 음식의 이렇게 맛을 보고 또는 이렇게 음식이 딱딱한가 거친가를 이렇게 부드러운가를 보는 촉각에도 관여하고요. 음식물들을 또 이동시키는 데도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혀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속에서 굉장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 골짜기가 많이 보이시죠? 저 사이에 세균, 바이러스, 병원성 미생물들이 대량으로 서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면 설태라고 그러죠. 하얗거나 이제 노란 설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세균성 물질, 이물질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또 뭐죠? 입으로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코가 안 좋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혀에 저렇게 염증성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혀가 부풀어 오릅니다. 설염이라고 그러죠.
뭐 일반 분들은 이제 혀가시라고도 많이 그러시는데 이 혀가 부풀어 오르면서 치아에 닿아서 이거 씹을 때 치은이 생깁니다. 이빨 자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혀를 내밀었을 때 그 좀 험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빨 자국이 많아지는 분들은 다 코가 안 좋으셔서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는 역증거입니다. 안으로 전이된 염증들이 이제 입 내에 있는 구강 점막에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내염이라고 말하는 그 입안에 막 구멍이 나고요. 입안이 막 이렇게 상당히 말하기도 어렵고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입을 방어하는 마지막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건데요. 바로 편도선이라고 말합니다. 편도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때는 예비군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목구멍이라고 말하는 그 양쪽에 대기하고 있다가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살살 걸러줍니다. 그러다가 대량으로 병원성 이물질들이 들어오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 아이들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서 부풀어 올라요. 이걸 편도선 비대라고 말하죠. 그리고 염증이 이제 심해졌을 때 편도선 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요 또 냄새가 나는 물질이 생깁니다. 편도선에서 세균과 병원성 미생물들을 죽이고 난 정상적인 면역세포들과 섞여서 그다음에 우리 체액들이 섞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에서 숨 쉴 때마다 말라가지고 편도결석이라는 고약한 입냄새를 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참 많기도 하죠. 이렇게 편도선이 최후의 보루로 방어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좀 살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인후두염이라고 말하는 참 항상 목이 아프다, 뭐 쉽게 뭐 기침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침을 동반한 질환들과 열성 질환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도선보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편도선을 저는 이 1차 그 뭐랄까 최후의 보루다. 마지막 뭐 전선에도 보면 1선, 2선, 3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1선의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인후두염을 일으키고 나면 저 앞에 보시면 저 후두 덮개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지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음식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반사적으로 닫히거든요. 저기를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성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대. 성대? 말하는 곳, 음성이 예쁜 곳? 대부분의 분들 저거 이제 어떤 발성기관으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성대는 발성기관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면역기관입니다. 저기 있는 이 막이 염증을 막아주는 정말 이선의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목이 잘 쉰다. 좀 더 심해지면 성대 결절이라는 게 와서 가수라든지 저희처럼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강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직업 수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대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자주 쉰다 그러면 코가 많이 안 좋아서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안으로 많이 들어갔구나. 이거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방어선인 그 성대를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가 기관지 또는 폐라고 말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장기의 어떤 주인공들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들은 호흡기의 가장 안쪽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염증이 들어가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관지나 폐 자체가 감염이 돼서 그 기침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들어온 것들을 배출하는 방법은 기침밖에 없거든요. 코에서는 재채기를 주로 하지만 기관지에서는 기침을 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공기대포라고 설명을 드려요. 마치 대포 쏘듯이요. 강하게 우리 호흡근과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기관지가 총괄적으로 압력을 줘서 팍 하고 뿜으면 압력이 앞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이 공기대포가 강한 힘으로 기침이라는 걸 통해서 내보내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상시에만 써야지 자꾸 쓰면 섬세한 그 점막들이 근육들이 다 손상을 입습니다. 즉 상처가 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세균들이 많이 이미 침범해서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또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이제부터 마지막 3선입니다. 이 기관지 폐가 최후의 애를 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간
병원성 이물질이나 염증들이 심장에서 들어온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착착 온몸을 돌죠. 그죠? 그래서 45초에서 1분 정도 사이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우리 온 몸은 염증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든지 신장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으로 발생한다든지 굉장히 무서운 질환들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병들을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죠. 더 큰 문제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짧고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흡으로 돼서 이제 문제가 돼서 폐기관지까지 가는 그런 큰 병이 걸리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수면 무호흡이라는 굉장히 큰 그 방아쇠 트리거 질환이 나타납니다. 아니 수면 무호흡이라는 건 왜 올까요? 코가 좁아져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포흡을 지속하면 전체적인 대사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 만성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져서 뭐 고지혈, 고혈압, 뭐 두통, 뭐 중풍, 치매, 파킨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까지 가기 때문에요. 이걸 이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리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숨 안 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수면 분절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숨을 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을 때 호흡 기도 내에 공기의 흐름이 멈추는 시간이 10초 정도씩 1시간에 5회 이상 반복이 되면 수면 무호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면 무호흡은요, 우리 몸에 심각한 대사 질환을 일으킵니다. 첫째, 머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뇌는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장기에 비해서 12배 반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와서 호흡을 못하게 되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뇌 저산소증 상태가 됩니다. 즉 낮에 뇌를 혹사하고서 밤에 쉬는 과정에서 산소를 찬찬히 들여 마셔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무호흡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뇌성 피로가 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잤는지 깼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간 기면이라고 말하는 낮의 졸림증, 졸음 폭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산화탄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셨으면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고탄산 혈중 상태가 됩니다. 그럼 혈관이 팽창하고요. 압력은 증가해서 두통이 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머리가 한 대 맞은 사람 같은 거예요. 피곤해. 이 피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이 결국은요, 수면 장애로 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숨쉬기 위해서 온몸이 자다 깨다를 반복했기 때문에요. 이게 좀 낮인지 밤인지 내가 지금 그걸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대한 혼동감이 우리에게 불안감과 우울감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불면증이 와서 수면 유도제라든지 또는 불면증 약을 드시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낮밤에 혼동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성이 상실되겠죠.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데 이 작은 문제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참 걱정스러운 어떤 우려를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한 군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요 두 코입니다. 저는 코로 세상을 여는 백세 호흡 전문가 한의사 이태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청객 어머님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할 때가 많은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조물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원인적인 해결은 되지 않지만 구조가 해결 안 된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빨리 병이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사이클 호흡법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고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숨을 쉽니다. 2, 3 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2번 코로 깊이 들여 마시고 네. 코나 입으로 크게 3번을 내쉬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코로 내쉬면 좋은데 코가 문제가 돼서 지금 입 호흡하시는데 코로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냥 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3번에 내쉬는 숨을 2-5로 바꾸면 더 효과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긴장하게 되면 호흡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면서 혈관 팽창과 압력 증가와 이제 두통 소인이 되면 상당히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힘든 일을 겪으실 때 이 투쓰리 방법을 권합니다. 그러면요 쉽게 공황장애 오고 막 이렇게 막 당황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편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고 안정이 돼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법을 사이클 호흡법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은 어차피 전문가를 만나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산소 흡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코가 안에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하루 1시간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 운동은 정말 중요한 그런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부터 다음 강연이 기다려지네요, 원장님.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제 강의는 이제 1강부터 계속 같은 주제로 이어져 갑니다. 이제 문제점에 대한 이제 인지부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6번째 강의는 뭐냐면 만성 피로, 수면 무호흡을 치료해야 낫는다입니다. 원장님의 6번째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